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어제 분석 영상에서 유럽 수주 공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이후 오늘 12일날 이 IR 컨퍼런스 콜을 좀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관련해서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츠 증권 쪽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목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향 수주 공시에 대한 컨퍼런스 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데 4% 정도 LNF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이 변동폭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또 차트 보면서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해당 내용 잘 체크하시고 다음 주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좀 수정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주 공시 관련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컨퍼런스 콜 나오면서 부가적인 얘기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 안에 있었던 Q&A 관련해서도 답변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년 하반기부터 출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대부분 물량은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가공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SK와의 이 하이니켈 계약처럼 높은 편이고, 이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면 하이싱글을 달성할 수 있는 이 프리미엄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이싱글은 7%에서 9%를 뜻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공시에 대한 의미를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캐즘 시기의 치열한 경쟁을 딛고 향후 26년에서 27년을 대비하기 위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고객사인 이 자동차 OEM과 셀 업체들의 하이니켈에 대한 수요가 이번 공시로 인해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OEM 쪽에서 컨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시장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이 배터리 OEM들과 직접 계약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OEM들에서 소재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이니켈을 연동해서 가격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드니켈과 LFP는 각각의 세그먼트를 형성. 여기서 나오는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에서 쓰는 세그먼트는 이 차체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형차냐 중형차냐 대형차냐 이거를 분류할 때 이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하락 국면으로 이 배터리 가격이 수주로 연결이 됐고, 이 작년부터 계약이 딜레이 됐던 것은 고객사들의 전략이 수정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대부분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 딜레이 됐던 거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전방 산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에서도 전략적인 부분들을 수정해 나아가야 되고, 물량을 어느 정도로 이제 양산을 해야 될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양극재를 받아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기간이 딜레이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는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했던 수주 공시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 이 LNF의 경우 하이니켈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 LNF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하이니켈 기술력 같은 부분은 이 LNF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유럽 배터리 규제에 대한 대응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계약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유럽 배터리 규제를 좀 맞추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ESG 충족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비율도 30년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에 맞춰서 리사이클링을 통한 이 수직 결합을 이룰 것. 일단은 이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제가 그 인터배터리를 갔을 때, 자회사 통해서 뭐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해진 정보가 있으면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향후 수주 상황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여러 고객사들과 현재 논의 중이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노스볼트 쪽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완성차 쪽이라던가 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객사들과의 논의 중이고, 이제는 이 엔드 유저단에서도 이 계약이 나눠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드 유저는 최종 사용자죠. 최종 사용자. 뜻이 최종 사용자입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수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금 상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4월 달이니까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어디 쪽과 그리고 물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시장에서 받고 있던 충격적인 부분들, 리스크 이런 부분들, 뭐 글로벌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다른 데서 또 전쟁이 나는 게 아닌 이상 지수가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수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셀온보다는 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위에서 이걸 설명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안 적어놨네요. 제가 잠시만요. 이게 제가 계약 내용이 좀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20조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약이 9조 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은 계약 물량이 기존 예상보다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일단 피크 대비 반토막이 났대요. 판매가죠. 예. 판매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그 가격 측면에서 좀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조 원의 2배 정도 되면은 사실 18조 정도 되니까 거의 반토막은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수주는 아직까지 목표하고 있는 수주 물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상했던 수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정이 되어 있었던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주 물량이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수주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회사에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비밀 조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수주에 대한 물량에 대한 거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수주 계약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쵸?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주 잔고와 이 캐파 리비전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수주 잔고와 캐파가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정이니까 리비전이. 자, 변동이 생기면 대표이사가 직접 말씀드릴 자리를 만들 것.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변동 없이 계획했던 이 목표로 했던 수주 물량이 그대로 나오길 바래요. 뭐 최수환 대표님이 나오면서 갑자기 고개 숙이시면서 그런 거를 저희는 원치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고객사 비중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사 비중을 보면은 2026년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50% 미만, 그리고 SK 현대차가 20%,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다. 이 신규 고객사가 지금 어디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한 곳은 나왔죠. 그리고 OEM들과의 직접 계약 연결을 추진을 하겠음.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추진을.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객사 다각화가 이루어져야지,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거의 지금 꼬리를 잘랐죠. 꼬리표를 잘라낸 상황이에요. LNF가 이제 더 이상의 이 테슬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Q&A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Q&A로 넘어가서, 신규 고객 이 수주를 집중하는 방향은 OEM사 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배터리사로 가느냐 인데, OEM이 이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분위기고, 이 계약의 주체로 중간에 아직 셀 업체가 끼어 있다. 그리고 셀 업체를 타겟으로 하는지 OEM을 타겟으로 하는지 물었을 때는 OEM 쪽이다. 타겟팅을 OEM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위에 보면은 OEM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OEM들과 직접 계약 연결을 추진을 한다. 뭐 OEM 쪽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OEM 쪽에서 컨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등등등 계속해서 OEM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OEM을 이 타겟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타겟 시장은 아직까지는 미주 쪽에 집중을 한다. 이 북미 쪽, 그쪽이죠. 이 북아메리카 쪽. 그리고 유럽 쪽은 이번 수주 공시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주 쪽을 타겟 시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일부 OEM들이 논의 중이었던 것이 이 하이니켈에서 미드니켈로 옮겨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차량이잖아요. 고가 차량. 그리고 미드니켈이 저가 차량이고, 그래서 현재는 고가에서 저가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이번 설명은 이 케미스트리가 하이니켈로 확정된 것으로 좀 봐도 되느냐, 이 하이니켈의 수요가 확실하느냐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의 우려보다는 이 미드니켈과 저가형만을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이니켈에 대한 수요가 현재도 강한 상황이고, 미드니켈은 고전한 미드니켈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거 고전한 미드니켈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전한 미드니켈 관련해서 이거를 만들려면은 단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이 LNF도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특허 부분도 아마 이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이 미드니켈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고객사를 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 프로젝트 테스트 결과도 현재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하이니켈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고, 하이니켈의 매출 비중이 훨씬 커질 것, 이거는 확실하게 LNF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니켈이 뭐냐, 이 마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돈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단가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고전한 미드니켈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데 생산성이 좋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드는 편. 결국에는 LNF의 이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케미스트리의 이 장점을 맞춰가는 방향에서 하이니켈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중장기 관점에서 하이니켈, 이 미드니켈 믹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는 ESS 포함해서 미드니켈이 25%에서 한 30%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하이니켈이 차지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니켈 비중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갈 것이고, 10%에서 20%가 미드니켈이다. 그러니까 고가의 이 양극자를 계속해서 납품함으로써 마진율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럽 규제 JHC 리사이클로 대응, 이 사급 비중은 아예 없는 계약이 될지, 리스크는 일단 사급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사급 구조는 SK온에 납품하는 것은 사급 구조였죠. 이 사급 구조가 뭐냐면은 SK온이 이 구매자잖아요. 구매자. 그리고 LNF가 판매자입니다. 그쵸?
근데 원래 LNF가 이제 이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양극재를 만든 다음에 SK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매자가 원자재를 사서 이 LNF한테 보내줘서 그걸로 LNF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다시 SK로 납품하는, 이거를 바로 사급구조라고 해요. 구매자가 원자재를 매입을 해서 보내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역레깅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겠지만 마진이 좀 축소를 하게 된다고 해요.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유럽에 납품한 거는 사국구조는 아니고, 다만 이 옵셔널 할 때 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유두리 있게, 우리나라 말로 유두리 있게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완전 편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급 구조는 아니지만 유두리 있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끼리 뭐 대화를 통해서 일부분 바뀔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레깅 타임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레깅에서 일부 원재료는 한 달, 뭐 다른 원재료는 2달, 레깅 등으로 짧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 대한 레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3달에서 4달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이제 그 원자재를 구매를 해왔을 때 이제 한 4개월 뒤에 8월 달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할 때 그때 가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축소를 하면서 그 원자재 가격의 스프레드를 좀 낮추겠다, 리스크를 낮추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함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가격 변동에 대한 이게 노출이니까 익스포저가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뜻이고, 이 클로즈드 루프, 영어를 쓸데없이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장단점입니다. 장단점이 있다. 이 클로즈드 루프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죠. 다른 기업들도 현재 다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사급하면은 안정적인 마진, 이건 제가 아까 위에서 사급구조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사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마진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마진을 만들기 힘들다. 오히려 반대죠. 지금은 이거는 레깅 타임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계속 많이 썼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급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마진, 지금은 저평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리튬 가격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앞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은 지금 사놨던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가적인 마진을 노려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급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추가적인 마진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를 조절을 해 나아가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SK와 같이 자체적으로 리튬이나 니켈에 투자하고 있어서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싱에 자신 있는 업체들은 컨트롤을 원하고, 본인들이 컨트롤을 원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셀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서 이 카펙스와 펀딩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죠. 유두리 있게 좀 가져가려 하는 니즈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좀 얻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는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수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 밀리지도 않는데 코스피가 뭐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살짝 밀리고 있네요, 갑자기. 네, 코스피가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코스닥 LNF 같은 경우는 현재 4.36%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변동 없이 이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인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원래 이게 맞습니다. 뭐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되는 게 맞지만,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원래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세론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다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LNF에 대한 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LNF라는 기업은 수주 공시가 나와도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구나. 기존에 이제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고 좋지 않은 시선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 좀 눈도장을 계속해서 찍고 있다라는 게 다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는 뭔가 다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 유럽향 수준은 대략적으로 20조에서 30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구조 정도는 당연하게도 이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소 실망하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NF는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리뷰를 하다 보니까 21분이나 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